김하나의 지구과학. 지하, 지구인들 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은 기후변화의 요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오늘 비가 온다, 오늘 눈이 온다 이런 걸 기상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어떤 날씨냐가 아니고 이 지역은 원래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곳이다. 아니면 이 지역은 워낙에 온난한 곳이다. 이렇게 좀 오랜 기간 동안의 기상현상의 어떤 평균 그런 걸 우리가 기후라고 해요. 기후. 그 기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 기후가 변화하는데 그 요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요인이 뭐 어떤 게 있는지 이번 시간에 배워볼 거고 첫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기후, 고기후를 연구하는 방법. 여기서 말하는 그 과거의 기후는 뭐 몇십 년 전이 아니고 완전 막 지질시대, 고생대의 기후는 어땠냐, 중생대의 기후는 어땠냐 이런 거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우리 대표적인 연구 방법 세 가지를 볼 건데, 자, 먼저 첫 번째는 빙하 코어예요. 빙하라는 건 육지 위에 이제 오랫동안 쌓여 있는 얼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빙하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게 빙하인데, 내가 이제 빙하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싶은 거죠. 빙하란 건 옛날부터 눈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그 빙하의 아래쪽, 가장 밑에 쪽은 이제 과거에 쌓인 눈들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빙하 위쪽으로 갈수록 이제 좀 더 최근에 쌓인 눈으로 만들어진 거다. 근데 이 빙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제 연구실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크니까. 내가 빙하를 이제 작은 크기로 잘라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를 때 그냥 뭐 요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과거부터 점점 시간에 따른 기후 변화를 보고 싶은 거니까 빙하를 자를 땐 요렇게 잘라야 돼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로 잘라야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둥의 형태로 빙하를 자른 걸 우리가 빙하 시추 코어라고 해요. 빙하 시추 코어. 시추라는 게 이제 땅을 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선생님 빙하 코어 사진을 넣어놨어요. 여기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조그만 빙하 코어인데 이제 아래쪽으로 갈수록 과거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후를 연구하느냐? 뭐 예를 들면 눈이 쌓일 당시에 뭐 그 당시에 어떤 화석이란 게 뭐 벌레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미생물 같은 거. 아니면 뭐 꽃가루의 화석이 쏙 들어가 있다면 이제 걔네들을 가지고 이 꽃가루는 어떤 기후에 잘 사는 꽃의 꽃가루인데 뭐 이런 식으로 연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빙하를 자세히 보면 이 빙하 속에 이렇게 공기방울이 있어요. 우리도 뭐 냉동실에 이제 얼음 얼리면 얼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방울이 있잖아요. 이 공기방울이 뭐냐? 그 당시 눈이 쌓일 때 그 당시에 대기가 쏙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뭐 여기 있는 빙하에서 공기방울을 쏙 뽑아낸다. 그러면 그 공기방울 안에 있는 성분은 이 당시의 대기 성분인 거죠. 그래서 빙하 속의 이 공기방울을 보면 그 당시의 대기 성분도 알 수 있고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 공기 중에 있는 산소에 동위 원소 비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산소는 산소인데 동위원소, 질량수가 다른 산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8산소라는 것과 16산소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동위원소비를 구하면 그 당시에 뭐 기온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내용까지 다루진 않을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빙하를 이렇게 시추 코어의 형태로 뽑아내면 과거부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의 기후를 연구할 수 있구나. 특히 그 빙하 속에 있는 그 기포, 그게 바로 그 빙하가 눈이 쌓일 당시에 대기 성분이 쏙 들어간 거구나. 됐죠? 자, 두 번째는 나이테입니다. 자, 나이테가 뭔지는 다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딱 단면을 자르면 동글동글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는 이게 동심원들이 있죠. 이 이름이 나이테인 게 요 나이테 한 줄이 생기는 게 나무가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요 줄들이 더 많이 생기니까 요 나이테를 가지고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다. 요런 의미인 거죠. 근데 나이테를 보면 나무 나이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후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보면요. 요 나이테 사이에 간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이테의 간격이 좀 넓은 편이고 여긴 좀 좁고 여기 넓고 조금 좁죠. 그러니까 나이테의 간격이 넓다는 건 똑같은 기간 동안에 나무의 넓이가 더 많이 성장했다는 거고 나무의 그 나이테 간격이 좁다는 건 그 같은 기간 동안에 나무가 별로 덜 성장했다. 덜 뚱뚱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말을 더듬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나무란 게 잘 자라려면 약간 온난해야 되고 또 비도 많이 내려야겠죠. 다습해야 됩니다. 온난 다습할 때 나무가 잘 자라기 때문에 온난 다습할 때 나무 나이테의 간격이 넓다. 그래서 나이테의 어떤 간격을 보면 기후를 알 수 있구나.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화석을 이용하는 건데, 우리가 앞에 이제 고체지구 할 때 지질시대 얘기했었죠. 그때 화석에 관한 얘기도 했었는데, 화석이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상화석이란 게 있고, 또 표준화석이란 게 있어요. 표준화석이란 건 어떤 특정 시기에만 살던 생물의 화석인 거고 시상화석이란 건 어떤 특정 환경에만 살던 생물의 화석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석을 통해서는 삼엽충이 나왔네? 이 땅 고생대에 만들어진 땅이다. 이렇게 시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시상화석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 뭐 고사리 화석이 나왔네? 여기 옛날에 약간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구나. 이렇게 환경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화석은 시상화석의 연구를 의미하는 거죠. 네, 시상화석은 뭐 딴 거 몰라도 이 두 가지 예시만 알아두면 됩니다. 고사리 그리고 산호인데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 그리고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만들어진다. 그럼 이 각각의 생물 화석이 나오면 이런 환경이었었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 세 가지를 봤고요. 자, 이제 우리가 지구의 기후변화 원인을 볼 건데 그 전에 선생님은 계절 변화 얘기부터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이렇게 계절이 변하는데 그 계절이 변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게 바로 태양 주변을 지구가 공전하는 지구의 공전 궤도입니다. 근데 우리 지구의 공전 궤도는 정확하게 원 모양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찌그러진 타원 모양이고요. 우리 태양이 어디 있냐? 타원에 딱 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타원에 초점 있죠, 초점. 두 초점 중에 한 초점에 태양이 위치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태양이랑 뭐 가까울 때도 있고 태양이랑 멀 때도 있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구가 태양이랑 가까울 때는 여름이고 멀 때는 겨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 우리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가 겨울일 때 호주 같은 남반구 나라들은 이제 여름에 해당하는 계절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방금 설명했던 그 태양과의 거리 때문에 계절이 생긴다라고 하면 북반구와 남반구에서의 그 계절 차이가 설명이 안 됩니다. 따라서 계절이 있는 이유는 태양과의 거리 차이가 아니고 이 이유 때문이에요. 자, 이제 왼쪽 그림 보면 자, 이 동그라미가 바로 우리 지구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이 바로 우리 지구의 적도예요. 그리고 이 빨간색 선과 수직으로 있는 이 검정색 실선이 뭐냐면 지구의 자전축입니다. 자, 우리 지구가 스스로 뺑글뺑글 돌고 있다, 자전을 하고 있다는 건 모두 알고 있죠. 근데 우리 지구는 이제 똑바로 서가지고 자전하는 게 아니고 약간 비스듬히 기울어져가지고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지구의 자전축이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있다, 기울어져 있다를 나타낸 건데 몇 도 기울어져 있느냐. 이 점선이 바로 똑바로 지구가 서 있을 때라고 한다면 이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지구는 현재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계절 변화가 일어난다. 요 내용은 꼭 뭐 지구과학 내신 공부를 한다, 수능 공부를 한다 때문이 아니고
근데 우리 지구에 살아간다면 요 정도는 이제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계절 변화 좀 더 구체적인 원리를 이제 오른쪽 그림에 설명을 할게요. 지우고. 자, 우리 지구는 태양 주변을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고요. 태양은 그 타원 궤도의 두 초점 중에 하나에 위치합니다. 그렇다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계속해서 변하게 되고요. 그렇게 막 돌다가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를 근일점이라고 하고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가 가장 멀 때를 원일점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우리 지구의 자전축은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일점에서의 우리 지구를 본다면 여러분 지금 이게 바로 적도죠. 그러면 적도보다 위를 우리는 북반구라고 하고 아래를 우리는 남반구라고 하는데 지금 이 근일점에서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태양빛이 지금 어느 반구에 집중적으로 들어옵니까? 남반구에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북반구에는 들어오는 태양의 양이 적어요. 그럼 이때는 북반구랑 남반구 중에 누가 여름이냐? 남반구에 태양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남반구가 여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써볼게요. 근일점에서는 북반구는 계절이 겨울이고 남반구가 태양빛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름이다. 됐죠? 자, 근데 원일점을 볼게요. 자, 원일점에서는 계속 그냥 검정색으로 쓸게요. 자, 이게 적도고, 여기 북반구, 여기 남반구인데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태양빛이 이번엔 적도 위인 북반구에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즉, 북반구가 여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북반구가 여름이고 또 원일점일 때 남반구는 반대로 겨울이다. 그럼 여기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 연교차라고 하면 1년 동안의 온도 차이, 뭐 쉽게 말하면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연교차는 북반구가 클까요? 남반구가 클까요? 연교차. 그쵸? 보면 북반구는 가까울 때 겨울이고 멀 때 여름이에요. 태양이랑 가까울 때 겨울이면 겨울이 그래도 조금 그나마 따뜻할 거고 태양이랑 멀 때 여름이면 여름이 그나마 조금 시원하겠죠. 자, 그런데 남반구는 되게 극단적이게 지금 근일점, 안 그래도 태양이랑 거리도 가까운데 계절이 여름이면 엄청 더운 여름이 될 거고 그리고 원일점일 때 안 그래도 태양이랑 먼데 계절이 겨울이면 겨울이 더 춥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림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북반구 여름과 남반구 여름 중에 누가 더 더울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남반구 여름이 된다. 즉 연교차는 북반구와 남반구 중에 남반구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 지구에서 계절이 변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졌다. 이게 바로 계절 변화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이 자전축과 관련된 요소들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자전축이 팽이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전축이요. 이런 식으로.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팽이랑 똑같아요. 자전축 자체가 막 팽이처럼 뱅글뱅글 돌 수 있다. 근데 물론 그 주기가 길죠. 자전축이 팽이처럼 뱅글르르 한 바퀴 도는데 26,000년이 걸려요. 그러면 다시 그림 넘어와서 왼쪽 그림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는 자전축이 요런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처럼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현재인데 이 자전축이 이렇게 팽이처럼 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도는 주기가 26,000년이기 때문에 13,000년 즉 26,000년의 절반만큼 지난다면 자전축이 지금이랑은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13,000년 후 또는 뭐 13,000년 전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지구의 자전축이 팽이처럼 도는 운동을 우리가 세차 운동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현재랑 그리고 13,000년 후 또는 전에
지구 자전축의 그 경사진 방향이 지금과는 반대일 때 그 두 케이스를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우리 방금 전에 봤듯이 현재 상황에서는 근일점에서 북반구는 생각 안 나면 그림 그리면 돼요. 이렇게 적도인데 태양 이렇게 들어오니까 남반구에 태양빛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북반구는 겨울이고 남반구가 여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일점에선 이거 적도인데 태양빛이 북반구에 많이 들어온다. 북반구가 여름이고 남반구가 겨울이에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3,000년이 지나면 지금 지구의 자전축이 현재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오른쪽 그림 보세요. 이렇게. 현재와는 정반대가 됐죠. 자, 그때 한번 따져볼게요. 원리는 같습니다. 자, 근일점에서 지금 이게 적도인데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온다. 즉 근일점에서 우리 북반구가 여름이 되는 거죠. 북반구가 여름이고 그리고 남반구가 겨울이다. 자, 그리고 원일점을 본다면 지금 이게 적도인데 태양빛이 이렇게 남반구 쪽에 집중해서 들어오니까 북반구는 겨울이고 남반구가 여름이다. 이렇게 되죠. 아, 그러면 13,000년이 지나면 이때 상황에서는 지금 13,000년 후 또는 전 요 상황에서는 연교차가 우리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큰 거죠. 가까울 때 근일점일 때 여름이고 멀 때 원일점일 때 겨울이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죠. 현재와 13,000년 후를 비교해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써볼까요? 북반구의 연교차. 우리 북반구의 연교차는 현재가 클까 13,000년 후가 클까라고 한다면 현재보다 13,000년 후가 더 크다. 뭐 남반구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세차운동이 뭔지 그리고 13,000년 후의 상황을 이렇게 그림을 막 그리면서 해석할 수 있으면 실제 문제 보기에서는 뭐 북반구의 연교차는 뭐 언제가 더 크다, 남반구의 연교차는 언제가 언제보다 크다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말장난처럼 나오는데 그런 걸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요인이 세차운동을 봤고요. 두 번째 이제 지구 공전궤도 20률에 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20률이 뭐냐? 20률이란 건 납작한 정도를 말합니다. 우리 지구의 공전궤도가 원이 아니고 타원이다라고 했죠. 타원이라고 하면 그 타원이 얼마나 납작하냐의 그 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률은 20률이 클수록 납작한 정도가 큰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구의 공전궤도가 타원이기 때문에 근일점과 원일점에서의 그 거리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일정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달라진다는 건데 20률이 클수록 그 궤도 전체의 모양만 납작해지는 게 아니고 보세요. 근일점과 원일점의 거리 차이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점선의 지구 공전 궤도가 있고 그리고 실선의 공전 궤도가 있는데 지금 점선과 실선 중에 당연히 실선, 원에 가까운 애가 더 20률이 작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현재가 점선이고 점선에서 실선으로 변한다. 즉 20률이 감소한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20률이 감소하는 경우, 즉 그림에서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뀌는 경우를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점선 궤도를 보면 여기가 근일점이고 여기가 원일점인데요. 여러분 지금 20률이 감소, 즉 실선 궤도로 바뀌면서 원일점은 더 태양에 가까워지고 그리고 근일점은 더 태양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연교차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은 북반구의 연교차를 생각하겠습니다. 자, 먼저 점선일 때부터. 자, 점선일 때 근일점의 경우 우리 북반구의 계절이 뭐냐? 이게 적도니까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이다. 반대로 원일점에서는 북반구가 여름이 되는 거죠. 북반구, 여름. 자, 그럼 이번에는 20률이 감소했을 때, 즉 실선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실선 궤도로 바뀐다 해도 지금 여기는 물론 태양이랑 조금 더 멀어졌지만 여전히 근일점이라고 보는 거고 우리 북반구의 계절도 여전히 겨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태양이랑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원일점이고, 그리고 뭐, 이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바뀐 건 아니니까 우리 북반구는 여름이에요. 그러면 우리 북반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 겨울에 태양이 지구랑 더 멀어졌어요. 겨울은 더 추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여름 보면, 여름에 태양이랑 더 가까워졌어요. 여름은 더 더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율이 감소하는 경우 북반구의 연교차는 어떻게 됐다? 북반구 연교차는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남반구인 경우도 한번 말해보자면 남반구의 경우 근일점일 때 여름이고 원일점일 때 겨울인데 근일점이 멀어진다? 여름 좀 더 시원해지고요. 원일점일 때 가까워진다? 즉 겨울일 때 태양과 더 가까워지니까 겨울 좀 더 따뜻해져가지고 20율 감소하는 경우 남반구의 연교차는 오히려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쌤이 20율이 감소하면 북반구의 연교차는 증가해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뭐 북반구, 남반구 뭘 물어볼지도 모르거니와 지금 자전축 경사 방향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되어 있을 때 뭐 20율이 변화하는 경우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이제 여러분이 직접 궤도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요인을 볼게요. 자, 세 번째는 우리 지구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예요. 자, 그림을 보면 우리 지구의 자전축이 지금 두 번째에 있는 선을 보면 현재 23.5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이 자전축이 기울어진 각도가 사실 조금씩 변합니다. 그 폭이 뭐 엄청 큰 건 아닌데 한 21.5도에서 24.5도 그 사이 범위 안에서 변해요. 물론 그 경사각이 변하는 주기는 되게 길겠지만 요 제일 작으면 21.5도 만약에 제일 크다면 24.5도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 지구에서의 계절 변화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전축이 더 많이 기울어지면 더 많이 기울어질수록 우리 지구에서의 계절 변화가 뚜렷하다. 북반구든 남반구든. 그래서 자전축 그 기울기가 커진다. 그러면 북반구 그리고 남반구 모두 연교차가 볼 것도 없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우리 봐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사실 방금까지 살펴본 뭐 세차 운동 그리고 20율의 변화, 자전축의 기울기는 우리 지구에서의 기후 변화 요인을 지구 바깥 우주 공간 안에서 찾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뭐 인간이 관여한 건 아니니까 자연적인 요인이면서 플러스 지구 바깥이니까 지구 외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자연적이면서 지구 바깥에서 우리 지구의 기후 변화를 시키는 요인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태양 활동의 변화예요. 선생님이 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 나사 아시죠? 나사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겁니다. 출처 나사. 나사에 있는 영상이랑 사진은 교육 목적으로는 이제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영상을 보고 올게요. But they can damage satellites and even ground-based technologies and power grids. Every 11 years, as the sun reaches its maximum activity, they become. 자, 영상을 보면 지금 왼쪽에 미니멈, 오른쪽에 맥시멈. 그러니까 태양이 어떤 시기냐에 따라서 그 활동의 그 정도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이라는 녀석도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도 있고 조금 덜 활발하게 활동할 때도 있는 거죠. 근데 태양이 뭐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 그럼 우리 지구에 태양 에너지 더 많이 들어올 거고 반대로 태양 활동이 덜해지면 우리 지구에 뭐 에너지가 덜 들어오겠죠. 그럼 그거 역시 우리 지구 기후에 변화를 준다.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은 끝났다. 이제 지구 내적, 지구 안에서 그 요인을 찾아보자. 자, 찾아봅시다. 자, 이번에 우리가 볼 거는 자연적이면서도 지구 안에서 기후변화의 요인을 보는 건데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 화산 활동. 자, 화산 그려볼게요. 이게 화산이에요. 화산 아래는 이렇게 마그마들이 모여 있죠. 마그마의 방. 그 마그마들이 슉 하고 이제 지표 밖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줄줄줄 이게 바깥에 용암이 흐르게 되는 거죠. 용암. 용암만 나오는 게 아니고 화산 활동이 펑 하고 일어나면 이런 푸슉푸슉 화산 가스도 나올 거고, 그리고 동글동글 그 충격에 의해서 여기 근처에 있던 뭐 지형들이 조금 무너져가지고 화산재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뭐 돌멩이 같은 이런 고체 성분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통틀어서 우리는 화산 쇠설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뭐 화산 쇠설물 중에 화산재는 가벼우니까 쭉 이렇게 지붕처럼 이렇게 깔리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태양 에너지를 덜 들어오게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뭐 화산가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화산가스에 뭐가 제일 많을까요? 화산가스에 놀랍게도 제일 많은 건 H2O 수증기예요. 그럼 뭐 이제 화산가스가 나오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질 거고, 수증기는 온실기체니까 뭐 그에 따라서 기후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후변화 요인으로는 수륙 분포의 변화, 수, 바다랑 육지의 분포 변화. 우리 뭐 지구과학 원 제일 앞에서 대륙 이동설 이런 거 배웠죠. 그러니까 대륙들이 계속 이동함에 따라서 수륙 분포, 그러니까 육지들의 배치가 달라질 거고, 그 달라짐에 따라서 해류, 그러니까 바닷물이 흐르는 모양이 또 달라지게 되겠죠. 그럼 그거는 이제 기후 변화까지 결과를 가지고 올 거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3번은 이제 지표면 상태의 변화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그 반사율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반사율은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에서 오는 그 에너지가 얼마나 튕겨 나가는지, 그걸 우리가 반사율이라고 하는데, 반사율은 지표면이 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표면이 뭐 사막이냐, 아니면 뭐 바다냐, 빙하냐, 아니면 뭐 아스팔트냐에 따라 다른데, 반사율이 제일 큰 지표면 상태가 뭘까요? 바로 빙하예요, 빙하.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빙하의 면적은 계속 달라집니다. 지구가 좀 더 따뜻하면 빙하가 녹으니까 그 면적이 줄 거고, 뭐 지구가 좀 더 추워지면 빙하 면적이 늘겠죠. 그러면 그 빙하 면적 변화에 따라서 지구의 반사율이 달라질 거고, 그건 자연스럽게 기후 변화를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려운 거는 방금 전까지 봤던 지구 외적인 그런 천문학적인 요인들이고, 요 지구 내적 요인들은 그렇구나 뭐 이런 걸로 기후 변화할 수 있지, 한번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인위적인 요인. 뭐 첫 번째는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산업화에 따른 온실기체의 증가죠. 자, 우리가 요거는 이제 지구과학을 배웠다면 뭐 시험 점수가 높지 않아도 지구 온난화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번 듣고 이해를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공장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하죠. 화석 연료, 석탄, 석유 이런 걸 우리가 화석 연료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 화석 연료들을 사용합니다. 사용한다는 건 이 화석 연료를 태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용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산화탄소라는 건 온실기체거든요. 온실기체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하죠. 물론 우리가 다음 강에서 온실효과가 뭔지 좀 더 자세히 볼 거지만 지금은 이 정도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구에서 에너지가, 열이 이제 완전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기 중에 있는 온실기체가 그 빠져나가라는 열을 잡아둔다. 요걸 온실기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온실기체에 의한 그 온실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어느 정도 살기 좋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온실기체가 늘어납니다.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서. 온실효과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온실효과는 좋은 건데 그 온실효과가 이제 과하게 일어나니까 지구가 너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걸 우리가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지구온난화라는 건 온실효과가 과하게 일어나는 거다. 온실효과는 좋은 건데 지구온난화는 나쁜 거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사막화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식물 같은 거 너무 많이 베고 거기에 이제
너무 과잉 경작 활동 너무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건물 짓는다고 또 뭐 식물들 베어버리거나 하면 땅이 건조해지겠죠. 그러면 원래 사막이 아니었던 것도 사막으로 변해버릴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사막화 같은 것도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에어로졸. 에어로졸이 뭐냐면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조금만, 거의 우리 머리카락 있죠. 그 머리카락이 되게 얇잖아요. 그 머리카락의 직경보다 더 작은 그런 입자들을 우리가 에어로졸이라고 해요. 우리 뭐 요즘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같은 것도 일종의 에어로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에어로졸 역시 우리 인간이 막 활동하면서 생기는 게 크니까 그게 이제 인위적인 기후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도시화. 우리가 이제 뭐 도시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도시가 늘어난다는 건 원래 뭐 흙으로 되어 있던 땅을 아스팔트로 깔아버리고, 그리고 막 더 높은 그런 뭐 빌딩, 그런 건물을 짓는 거, 그런 거를 도시화라고 하죠. 근데 아까 뭐 빙하 면적 변화도 지구의 반사율에 영향을 줬듯이 아스팔트 길이 늘어나고 건물이 많아지면 그거 역시 지구 반사율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기후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요것도 역시 그냥 이해하면 돼요. 아, 맞아.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 활동에 의한 변화고 이게 결국에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구나. 솔직히 뭐 지금만 해도 좀 점점 무서워져요. 왜냐면 이번 여름에 태풍이 진짜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비도 되게 많이 내렸었고, 뭐 그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 원인이 이런 기후 변화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 뭐 교과서에서 계속 이제 뭐 초딩 때, 중딩 때, 고딩 때 이렇게 배우지만 실제로 우리한테 이제 와닿지는 않았어요. 뭐 진짜 뭐 지구 온난화다, 뭐 영화 투모로우처럼 뭐 지구가 그렇게 될 거다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 이런 이상기후 현상들이 반복이 되면서 아,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되게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선생님은 요즘에 듭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기후 변화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노력을 하면 좋겠죠. 갑자기 교훈.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기후변화의 요인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해서 아까 살짝 나왔던 온실효과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배워보겠습니다. 안녕.